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1년 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투모라이즈의 임정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설 연휴 전날이어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조금 시간이 안 맞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원 방학 특강 때문에 스케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략 한 90분 정도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이후에 투모라이즈 공지사항이라든지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있었던 궁금증들 함께 나누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크게는 한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계획을 갖고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으셨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은 2021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모라이즈에서도 우리 학원 원장님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오늘 교육의 주제에 대한 내용 이후에 조금 더 투모라이즈가 올해 원장님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좀 교육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중간에 다른 일 때문에 이 교육에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시면 저희가 오늘 이 교육을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된 거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부분 혹은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부분들은 나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교육 정책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급박하게 변화를 해왔어요. 그런 와중에 작년 11월 달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초5, 올해 기준으로는 초6인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는 지금 현재 고3들이 보는 수시와 정시의 개념이 아닌 대폭 변화된 입시를 치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뉴스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난주였어요. 2월 3일 날 지금 보시는 이분이 지금 국가교육회의 의장인 김진경 선생님이신데, 이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께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시면서 앞으로 수능이 서술형, 논술형 수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와 더불어 채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지만 국가에서 한번 채점을 하고 앞으로 이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의 논술 수능 답안지를 채점해서 둘 간의 점수를 비교 혹은 평균 내서 선발하게 되면 공정성 문제도 많이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의 여러 가지 단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국에 있는 일반고에 모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모든 일반 학교에 적용할지 그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이 올해 나와야 하는데요. 사실 연초 계획은 작년 2020년 말에 현재 우리 초중고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2015년에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려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수업에서 학점을 따야 되고요. 매번 딴 학점이 졸업 기준에 충족하면 졸업이 되기 때문에 졸업 기준 학점의 누적 학점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학점을 따게 하고 어떤 아이들 낙제를 시킬 건지에 대한 낙제 구분,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는 작년 2020년 말에 2015 개정교육과정의 부분을 고쳐서 그러니까 부분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고교학점제를 2022년도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등등등등의 문제 때문에 올해 초에 그 세부적인 교육과정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22년에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께서는 부분 도입이니까 어떤 학교는 도입하고 어떤 학교는 도입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다 적용되는데, 그 적용되는 것이 지금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부분을 수정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부분 도입이고, 2022년 내년도에 2015 개정교육과정 교육과정을 싹 바꿨던 것처럼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싹 바꿔서 그걸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을 2025년도에 고등학교에 적용해서 고교학점제를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적용하겠다. 그게 완전 도입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중에서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일부 원장님들이나 교육 전문가분들께서는 야, 고교학점제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서 지금 교육부의 모든 예산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자유학기제 할 때 그 중학교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때문에 모든 교육의 정책이 그쪽으로 다 집중됐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고교학점제로 모든 예산과 교육부 에너지가 다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과연 교육과정이 어떻게 개편될 것이냐, 이와 더불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면 고등학교에는 2025년도에 적용되지만, 이것이 적용되는 첫 학년은 아마 중1 아이들일 거예요. 2022년도에 중1인 아이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을 중학교 1, 2, 3학년까지 들은 아이들이 2025년도에 고등학교에 1학년이 될 때 고등학교는 비로소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고교학점제가 그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완전 도입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랑 내년에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그 바뀌는 방향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면 여러분들 우리 체감하시지만 결국 학부모님의 관심과 우리 학생들의 관심은 그래서 입시제도가 어떻게 될 건데 여기에 모든 포커싱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3, 고2, 고1은 지금 이미 입시 정책, 입시 제도의 방향이 거의 구체화됐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약간 기다리면서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고교학점제가 완전 도입되는 2022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올해 초6인 학생들은 아까 보셨더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나 김진경 국가교육회 의장이 여러 가지 뉘앙스를 흘리는, 혹은 연구 보고서에 나오는 여러 자료들을 참조해 보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지가 나름 예측이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중1부터 중3까지 학생들은 지금의 입시제도와 앞으로 변화될 입시제도의 어느 중간쯤에 있을 예정인데, 어느 선까지가 될지 전혀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아마 지금 현재 중3부터 중1 학생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설명회라든지 뭐 어떤 방향을 주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변화되는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볼 때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완전 도입된 현재 초육 아이들은 그럼 어떤 입시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냐 아닌 학생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평가 요소들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 만드는 평가 요소는 내신, 학생부,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자소서, 선생님이 자기 자랑을 대신에 추천서가 있고요. 대학이 직접 만들어서 평가하는 요소는 면접, 논술, 적성, 실기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아이들의 평가 요소를 만들어주는 게 수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자소서와 추천서와 적성고사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거나 폐지가 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것은 5가지인데, 이 중에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걸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내신이에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낙제, 페일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지금처럼 내신을 상대평가로 하게 되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줄이 서 있는데 이 줄이 비율이잖아요. 그럼 맨 밑에 9등급을 낙제시킨다 그러면 매년 4% 아이들이 낙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를 제때 졸업하지 못한 애들이 양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얘기할 때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떨어뜨리고 낙제시키려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라면 최소한의 수준을 갖고 졸업시키겠다라는 어떤 사회적 약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아이들을 상대평가로 줄 서서 내신평가에서 밑에 애들을 떨궈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적용해서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아이들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전교생이 모두 1등급을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교생이 다 F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학생들의 수준을 사전에 정해놓은 기준에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바뀐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상대평가를 해도 대학은 내신에 대한 변별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우리 애들 대학 못 가라고 일부러 내신을 안 주지 않을 테니까 그 내신 성적에 인플레이션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절대평가된 내신을 보긴 하겠지만 그 내신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깊이 있게 더 탐색을 했고 그 결과물의 수준은 어떻게 되고 이 학생의 성장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더 부가적이고 서술화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선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해서 고등학교에서 만든 요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이 직접 면접을 통해 확인하겠다라는 것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 상위권 대학이 생각하는 게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런데 논술을 왜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사실 내신 자체에 대한 난이도의 문제, 학교의 어떤 성적을 주는 기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단서를 갖고 그 주어진 단서에서 어떤 결론을 도달하는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창의적인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무언가 도구가 필요한데 사실 수능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수능이 사지선다 오지선다 단답형이기 때문에 찍어서 맞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논술고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문제의 답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평가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정부는 현재 논술이 갖고 있는 장점 충분히 이해하지만 학교 정규과정 속에서 논술이라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논술이 확대되면 아이들은 다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주요한 교육 정책 중 하나가 사교육 억제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의 어떤 뭐 하나의 헤게모니가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논술은 사교육을 너무 양산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논술 폐지를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보고 있는 수능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학력고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에서 너무나 아이들이 문제 푸는 기계로 양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인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자신이 배운 내용으로 뭐 좀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고차원적 사고를 물어볼 수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문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니라 신유형의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능이 바뀌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대비가 안 돼. 그래서 애들이 또 사교육으로 가. 그랬더니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국가사교육 EBS를 만들었죠. 그래서 수능 문제를 EBS 교재와 연계하겠다. 그랬더니 학교의 교과서가 EBS 교재 바뀌어. 그래서 다시 아이들이 또 수능 기출문제를 푸는 혹은 EBS 교재를 반복해서 푸는 또 기계화가 됐다. 그래서 수능이 또 변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수능이 어떻게 바뀔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12월 말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어떤 연구회에서 아까 국가교육
아, 국가교육개발위원회, 예, 한국교육개발원, 예,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그 연구기관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수능의 기능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수능은 우리가 최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봤던 것처럼 혹은 지금 논술처럼 학생들이 어떤 주어진 단서를 갖고 우리가 제시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현재의 수능은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수능을 두 개로 나눠서 1차 수능, 수능 1은 모든 학생이 다 치러야 되는 것으로서 고등학교의 수업 혹은 배워야 할 것을 충실히 배웠는지 지금처럼 오지선다 혹은 단답형 문항을 통해서 평가하고, 수능 2는 아이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과목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차원적 사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서술형 수능을 보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발표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과거서부터 꾸준히 나왔고 이전부터 꾸준하게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최초 서술형 수능에 대해서, 논술형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정성 시비,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나왔을 때 최초의 아이디어는 대학이 평가하자 혹은 일본처럼 인공지능이 평가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작년에 일본에서 서술형 수능 도입하려고 하다가 인공지능 채점의 오차, 그러니까 정확도가 90%, 근데 EP에서 10%의 오차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술형 수능 도입을 포기했고, 그걸 보고 다시 새로운 대안이 나온 게 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평가하고 각 아이들이 대학을 지원하면 대학에서 지금 논술에 대해서 대학에서 지금 채점하는 것처럼 각 대학이 채점해서 그 두 점수를 평균을 내든 대학에서 만든 기준에 맞춰서 평가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완전 도입된 이후는 하나 확정된 건 이거 있어요. 수시와 정시의 통합. 지금 수능 보기 전에 수시 6장 쓰고 수능 본 다음에 정시 3장 써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에서 아이들이 수능 보기 전에 수시 합격한 아이들이 학교 분위기를 흐트린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여러 가지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시를 그러니까 수시에 보는 전형들을 모두 수능 이후로 옮겨서 모두 수능을 본 이후에 학생들을 전형평가에서 뽑는다. 이렇게 수시와 정시를 통합한다라는 게 일단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대학은 아이들을 평가할 때 절대평가된 내신, 학생부, 면접,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어떤 배움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수능 1, 고차원적 사고력을 보는 수능 2, 그리고 뭐 실기평가 같은 포트폴리오, 이런 대략 6가지의 전형 요소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모든 학부모님들의 관심인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아마 이 5가지 혹은 6가지의 전형을 다 요소를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저기 지방사립대, 당장 문을 닫냐 마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대학, 거기에 수업의 질도 떨어지는 대학이라면 이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면 아마 아무도 안 오겠죠.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내신만 내도 못 뽑겠다, 이런 전형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조합의 입시 전형들이 만들어지겠으나 핵심은 극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패자부활전, 그런 재수생이나 N수생들을 위해서 수능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전형이 있겠으나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수능 1 플러스 논술형 수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입시를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대로 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사실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서울대에서 2023학년도 정시에 입시 전형 방법을 바꿨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시로 학생을 선발할 때 수능 100이었는데
올해 고2가 되는 학생들 2023학년 입시에서 그냥 정시 일반 전형에서 수능 100으로 2배수 뽑고 100명 뽑는데 200명 뽑은 다음에 1단계 성적을 80 반영하지만 2단계에서 교과, 고등학교 때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평가해서 20% 반영하겠다. 그런데 과연 교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입학사정관 2명이 이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였으며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성평가해서 A, B, C 세 단계로 학생을 구분하고 두 사정관의 평가 결과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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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이런 조합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어요. 결국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있어서도 학종과 비슷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점수와 학교에서 갖고 있는 내신과 학생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적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했죠. 단 서울대를 올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학교 생활도 충실히 했을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AA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정시로 대학 갈 거예요 라는 선언을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자고 수업 태도가 불손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서울대는 정시로도 올 생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서울대에서 앞서 시행하는 이런 변화 요소가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입시 전형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 과연 이렇게 선발한 학생들이 어떤 모습일지 주의 깊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와 더불어서 작년에 발표된 과고 영재고에서 학생 선발을 조금 더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현재 영재고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영재성 시험, 3단계 영재성 캠프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 자체를 이 절차와 이런 형태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모두가 다 중요하다. 다만 각 전형에 있어 운영 방식을 바꿀 건데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할 때 입학 담당관의 전문성을 높여서 예를 들면 선생님으로 있다가 퇴직하시는 뭐 교육 전문가 혹은 박사급 인력 등을 트레이닝 시켜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해서 1단계로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가 영재성 시험 평가인데 지필고사인데 지금 현재는 학교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사지선다, 오지선다 혹은 단답형에 학생들의 문제 푸는 스킬을 물어보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앞서 수능에서 논술형 수능이 얘기되는 것처럼 정답이 없거나 정답이 다양할 수 있는 열린 문항 중심의 논술형, 서술형 문제를 지필고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장 올해 영재 입시 전형을 볼 때 아마 시험 문제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재 캠프를 진행할 때 현재 중학교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도 하고 다양한 수행평가라든지 과정중심 평가를 하지만 아직 그 평가의 스킬이나 평가의 결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니 아이를 캠프에 모아 놓고 조별 프로젝트를 시켜보든가 혹은 실험을 설계하고 때로는 직접 실험을 해보게 하든가 혹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과학적 글쓰기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거나 혹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의 태도와 어떤 뭐 사회적 스킬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종 학생을 선발해라. 그런 내용으로 영재고 선발의 어떤 방향과 지침을 바꿨다는 거죠. 이게 결국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됐을 때 학생을 평가하는 어떤 절차와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결국 영재 캠프와 같은 이런 조별 프로젝트, 실험 설계, 과학적 글쓰기와 같은 게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수업에서 이루어지고 그 수업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적절히 평가되면 입학사정관이라고는 평가 전문가들이 서류를 평가하고 그 서류 평가 결과와
논술 형태의 수능 혹은 학생들의 지식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수능원, 아까 보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선발한다. 이런 방향으로 입시가 바뀌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많이 공감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15 교육과정의 부분 수정이 있고 2022년도에 앞으로 중 1, 2, 3, 고1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2022 개정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생산하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작년 말 12월 31일 날 연구보고서가 마무리됐다고 했지만 실제 발표는 지난주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새로운 학력관에 따른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연구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낯선 용어가 하나 뚝 앞에 나온 거죠. 새로운 학력관. 과연 학력관이 뭔가? 여기에서부터 이 논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학력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혹은 학력이라 치고 한자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 학력이 나와요. 하나는 배움의 역사, 또 하나는 배움의 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학벌주의, 학력주의 할 때는 이 학벌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 어떤 대학을 나왔고 그 고등학교 성적이 어떻게 됐고 대학에서 학점이 어떻게 됐는지 배움의 결과의 기록을 보는 것을 학력이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힘력자를 쓰는 학력은 배움의 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과연 학생들이 배운 기록의 결과물들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학습의 능력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학벌주의가 팽배된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배움의 결과물,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각각의 고등학교 내신이 어땠고 대학의 학점이 어떤가, 이것이 그 학생이 사회로 나갔을 때의 능력을 평가하는가?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논문을 발췌해서 그냥 스캔을 떠서 한번 공유해 드리는데 새로운 학력의 배움의 힘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이력으로서의 학력은 배움의 힘의 일부분, 그래서 이런 기록으로서의 학력 더하기 학생들의 창조력,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고차원적 사고력과 공부에 대한 태도, 성취 동기, 모험심, 추진력, 보통 이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할 때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인지적 능력은 지식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정의적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 배움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할 때 학력, 배움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배움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근거들을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지향해야 될 학력관, 학력을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 내부, 스스로의 성장과 더불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외부, 즉 사회, 가정, 국가와 조화를 지향하면서 학생들이 배움에 관련된 핵심 기초 역량과 핵심 배움에 관련 기초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역량, 아까 이제 뭐 고차원적 사고력, 뭐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이요.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학습자 주체성과 교사 주체성,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 스스로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사의 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얘기죠. 그런데 학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면서 이 연구보고서 핵심이 뭐예요? 고교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 이게 어디 영향을 미칠 거냐면 앞으로 개정 교육 과정에 교육의 목표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올 때 지금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교육 과정의 교육의 목표, 교육의 인재상, 교육을 통해 기른 역량 이런 부분에 다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고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러면서 아까 학생의 학습자 주체성, 교사 주체성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학습자 주체성을 학생, 스튜던트 에이전시, 학생 에이전시라고 하고, 교사 주체성을 티처 에이전시, 교사 주체성, 교사 에이전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새롭게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단어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개인과 사회의 공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은 기초 역량을 쌓고 거기에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역량과 누군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함양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학생 주체성과 교사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제 교육을 들으신 여러분 아시겠지만 OECD에서 진행하는 에듀케이션 2030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얘기예요. 이게 에듀케이션 2030, 교육 2030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를 1주기, 그래서 2019년부터 그 다음을 2주기로 하는데, 그 1주기 때 연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을 Learning Framework, 학습 개념 틀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그 내용이 지금 보시는 이 틀이에요. 그래서 이 틀을 간단히 이해하시면 앞으로 전 세계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은 나의 성공,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신자유주의, 그래서 나나 국가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아서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교육이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더불어 노력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게 교육의 지향적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서 보셨던 학생 에이전시의 개념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학생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걸 학생 에이전시라고 해요. 이걸 우리나라만으로 번역할 때 번역하는 사람마다 학생 행위 주체성, 학생 뭐 행위성, 뭐 주체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개념은 영어로는 스튜던트 에이전시고요. 그냥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좀 모호해서 학생 에이전시라고 여기는 기재해 놨고, 앞서 그 연구 보고서는 학생 주체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통제해서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스스로 설계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능,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학생이 성장할 수 없는 기초적인 게 뭐냐면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문해력,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아니라 말과 언어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말과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문해력. 수리력, 숫자로 세상을 이해하고 숫자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 의미 없는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훌륭한 지식, 최신의 지식은 교과서에 없죠. 인터넷, 유튜브, 네이버, 구글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특히 여기에서 거짓 정보와 참인 정보를 스스로 구분하고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헬스 리터러시, 건강. 이 5가지 기초 기능이 있어야만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가지 기초 기능이 있다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장을 위한 별도의 역량이 필요한데, 그걸 변혁적 역량,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첫 번째, 내가 정한 목표 또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존에 누군가가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접근을 남들과 다르게 이전보다 더 발전된 방법으로 새로운 가치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주어진 문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문제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코로나 백신 하나 들어오는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 또 들여오면 야 그거 왜 물 백신을 왜 들여오느냐, 뭐는 맞다 뭐는 틀렸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려 노력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딜레마를 대처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내가 원했던 그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그러면 이 학생은 성장할 수 없죠. 성공했던 실패했던 겸허히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반성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 혹은 거기에를 성공을 발판 삼아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 이런 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때 우리 아이는 성장할 수 있고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한번 돌아가면 한번 성장한 것이고, 우리 아이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클을 플랜 두 C, 역량 개발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결국 내가 원하는 그 방향, 그 목표에서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요새 야구를 하면서 스프링 캠프, 그러니까 내년 시즌, 올해 시즌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투수들한테 물어봐요. 올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얘기가 공의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공이 빠르면 좋은 줄 알았는데 공의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구속이더라도 공의 움직임이 달라진대요. 이런 것들을 물리학적으로 점점 이렇게 밝혀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투수들이 나 공의 회전력을 높이면 내 공을 타자에 치지 못하겠다는 지식이 있지만 실제로 그 공을 회전수를 높여 던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스킬이죠. 지식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스킬. 그리고 야구는 팀플레이잖아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내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소셜 스킬, 태도와 가치, 이런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앞서 보셨던 새로운 학습관을 토대로 고교의 체계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과정의 틀을 만들 학습관이라고, 학력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때 나와 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기초적인 역량과 더불어서 새로운 변혁적 역량을 쌓고, 이것들을 학생 에이전시, 학생 주체성과 이 아이들을 도와줄 교사 주체성을 통해서 같이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로 변형된 형태로, 혹은 전 세계적 교육자들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토양에 맞춰서 수정해서 적용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지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014년 연구인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문제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철학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입이라는 눈앞의 성과만 중요하거나, 요새 신자유주의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서 학교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런 거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시 중심의 어떤 경쟁, 혹은 우리 학교 좋다는 입시 실적에 대한 강조, 이런 거라든지, 혹은 학생들을 입시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그냥 움직이게 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장을 위한 전후의 비교가 아니라 내 옆에 경쟁자보다 낫냐 못하냐는 좌우 비교가 심해져서
대립과 갈등이 늘어나고 스트레스가 커지고 불만과 불신이 생겼다. 그래서 교사도 불행하고 학생도 불행하고, 그래서 교사는 본인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짐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일반고에서 가르치는 신용만 하고 있다. 학생들은 경쟁에서 뒤처지면 무기력해지고 선생님이 하란 것만 하고 뭔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의 영원한 뭐 지지자, 내 편이라고 표현 썼는데, 그런 부모들은 학교에 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우냐고 요구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이런 절대다수 요구 때문에 이런 이 성장의 사이클이 아니라 뭔가 마이너스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고자 2015년도에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었고, 2015 개정교육과를 만든 취지는 미래 사회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눈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기존과 다른 가치를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이과 칸막이 없이 다양한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고,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 적어주면 문제 적어주고 답 적어주면 그걸 딸딸딸 외워서 시험 문제 나온 걸 빨리 쓰는 애들이 아니라,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미래지향적 교육을 바꾸려고 한다.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에듀케이션 2030이라고 하는 OECD 프로젝트가 시작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때의 시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교육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계속 정부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역량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조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낼 때 핵심이 뭐냐면, 교과서의 내용을 딸딸딸 외우는 지식 중심 교육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활용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바꿔나가겠다. 그래서 역량을 6가지 역량을 정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관리 역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역량별로 고등학교에 특목, 자사, 일반고, 특성화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역량,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역량의 크기를 체크해 봤더니 순서가 특목, 자사, 일반, 특성화더라. 그런데 자기관리 역량도, 지식정보 처리 역량도, 창의적 사고 역량도, 심리적 감성 역량도, 의사소통 역량도, 이 공동체 역량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평균을 내보니 4년 내내 변함이 없더라. 물론 일반고 아이들의 역량의 수준도 커졌고 자율고도 커지고 특목고도 커지고 특성화도 커졌지만, 그 서열, 특목, 자사, 일반, 특성화고의 수준의 차이는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만 학교 교육이 변화할 수 있고 고등학교 교육이 변화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최초에 봤던 그 연구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새로운 학력관에 따른 고교 체제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학교의 다양화, 즉 특목고는 우수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우수한 시스템에서 더 앞서 나가는 교육을 받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못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런 시스템을 받아서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일반고는 그 안에서 낑겨가지고 이것저것 못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다양화해서, 그래서 2025년부터 외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다 일반고로 변환되잖아요. 그래서 일반고로 다 풀어놓고 우수한 인재들이 골고루 일반고에 포진시킬 수 있도록 하되,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서 받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일반고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지금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그 학교에서 기존에 했던 뭐 제2외국어에 대한 교육이나 혹은 국제 역량과 관련된 교육을 그대로 진행하고, 주변 학교에서 그 학교로 일반고 애들이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거점형 학교를 육성시킬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지향할 때 학교 교육과정 및 편성의 자율권을 학교에 주고, 학생들이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비교과 활동,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교과 연계 활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그 내가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창체 활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선생님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해주고, 학생은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학생 하나하나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 즉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형태로 교육관이 바뀌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고교 학점제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 학생, 학교 또는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 유독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올해 나온 연구보고서의 모든 메시지가 학생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력관을 실행하는 주체로서의 교사, 그래서 교사가 스스로 뭔가 노력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교사의 교육 전문성과 자율성이 늘어나야 되며 학생 성장에 맞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교 학점제 때문에 학교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이 없다예요. 선생님들이 다양한 과목을 가리키고 새로운 교육과정 혹은 교육 방식을 적용하려면 선생님의 연구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의 어떤 그 교육 전문가로서에 대한 연구 공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에 연구된 연구결을 계속 보다 보니까 교사의 역할의 변화, 교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연구가 되게 많은데,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OECD 에듀케이션 2030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대표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딱 나온 결과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이걸 딱 봤더니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OECD의 2주기, 앞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주기라고 했고, 그 1주기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했잖아요. 그 2주기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주기에서 러닝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면 2주기에는 티칭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때 첫 번째 2019년 말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앞서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개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선택할 때 6가지의 원리를 갖고 그 주제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고, 그것들을 가르칠 때는 5가지의 원리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학생 중심으로 그 주제를 선택해야 되고 동기부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주제 자체가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주제와 생각할 수 있는 주제여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무 다양하게 배워서 아이들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주제를 좀 줄여주되 그 줄여준 주제에서 깊이 있게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성은 뭐냐면 학생들이 그 적은 주제를 깊이 있게 배울 때 학년이 올라갈 때 계속 그 주제를 연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합성은 뭐냐면 내가 배운 내용의 어떤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평가가 가르친 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어디 외고 아이랑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때 가르쳐준 거랑 다르게 시험 문제를 낸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중학교 때 배웠던 공부했던 그 자신만의 방법이 고등학교 수업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가르칠 때는 진도 나가고 시험은 수능식으로 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와 평가가 정합, 방향성이 맞아야 되고 전이 가능성.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 활용하는 방법에서 타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 태도와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되며, 그 주제의 세부 주제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주제를
정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선생님이 주체가 돼서 선생님의 자율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우는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며, 그리고 내가 지금 아이들이 소수의 몇 개 주제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 소수의 몇 개 주제와 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상호 연관성을 고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기술이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며, 가장 핵심은 학생이 직접 참여해서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은 앞서 얘기했던 혁신, 변혁, 그리고 이 혁신과 변혁을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하는 티칭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방향을 갖고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변혁을 위해서 선생님이 무엇을 가리키냐 할 때 핵심은 줄여 보니까 결국 가리키는 주제에 대한 지식과 가리키는 주제에 대한 방법, 교수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식과 방법을 스스로 내가 가리키는 아이들에 맞춰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즉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스킬을 내 환경에 맞춰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교사 행위 주체성, 행위자성, 행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티처 에이전시 개념으로 다시 또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대충 느낌은 오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 이후에 요 논문 원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캡처 떴던 이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교사 에이전시가 뭔데를 좀 알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이 연구 논문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냐면, 현재 현존하는 교사 중에 교사 에이전시, 교사 행위 주체성이 높은 교사를 선별하고, 과연 이 교사 행위 주체성이 높은 선생님은 어떤 개인적,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경험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사 행위 주체성이 높다라고 하는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되지,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막 설문지를 돌려서 몇 번 항목의 평가가 높은,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교사 행위 주체성이 높다. 즉 앞으로 역량 중심 교육에 적합한 선생님이다를 설계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발췌해 보니 선생님이 학생의 인지 과정을 활성화시키는가,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을 하는가,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를 평가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높은 사람이 미래 교육에 적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 방법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학생 인지 활성화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명확한 답이 없는 과제를 제시한다. 아까 영재고 서술형 평가에 나왔던 거죠. 비판적 사고를 요하는 과제를 제공한다. 문제나 과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학생들에게 소그룹 활동을 하게 한다.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절차를 학생들이 결정하도록 한다. 아까 영재고에서 영재 캠프 할 때 요 두 가지 항목들이 나타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줬잖아요. 자, 그럼 프로젝트 학습. 완성하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부여한다. 즉 그냥 후딱후딱 해버리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에너지를 투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학생들이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프로젝트 또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가. UCC를 만들게 한다든지 자료를 구글링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정리해 볼 수 있다든지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 역시 자신만의 평가가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학생 과제에 대해서 성적과 더불어 의견,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커멘트를 주고 있는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평가하는가, 자기평가, 학생들이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즉 평가의 즉시성. 오늘 내가 이 프로젝트 했는데 6개월 뒤에 평가한다, 이러면 선생님들 기억도 없고 학생의 기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그것들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 주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이
미래 교육에서 지향하는 선생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역량 중시의 교육이 확장되면 2022 개정교육까지 생기면 학교 교육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뀐 내용이 절대평가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성적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런 과정에 대한 기록물들, 즉 학교생활 기록을 더 유심히 지켜볼 수 없다. 그럼 학교생활 기록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물의 퀄리티는 얼마나 높은가?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확인하는 형태로 평가 바뀌어갈 것이다. 자, 이와 더불어 선생님에 관련된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과목을 선택해서 그 과목에서 어떠한 고민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물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들을 평가해서 대학의 학생 선발하고 할 때 학생이 무언가 과목을 선택하는 방향이 자기가 지원한 전공과 연관성이 없으면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평가 결과물에 대한 질과 양을 평가하는 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돼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자신의 진로나 목표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또 프레스를 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연구의 내용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진로를 언제 결정했냐 할 때 자유학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 정해서 올라온 애들이 이전에 정해서 올라온 애들이 35%밖에 안 되고 40% 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뭔가 방향성을 정하고 20%는 그 이후에 결정을 하더라. 이런 응답이 있었고 선생님 학생들에게 그래 네 진로 결정할 때 뭐가 도움됐니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런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가족과의 대화에서 혹은 스스로 인터넷이랑 웹서핑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거나 학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한 20%, 진로 적성 검사까지 포함하면 3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학교에서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경험을 제공했지만 학생들이 거기에서 뭔가 의미를 찾지는 못하고 있더라. 반대로 본다면 오히려 개인적으로 친밀도가 높은 가족이나 혹은 이게 뭔가 학교에서 정해준 내가 참여해야 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친구와 의견을 나누거나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정보를 찾아보는 어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왜 그런데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학생들에게 진로 적성 검사 결과가 큰 영향을 주고 있지 한 10%밖에 영향을 못 준다고 하는 것은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의 의미를 애들이 해석받거나 상담받지 못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컸던 건 뭐냐면 진로 목표가 있었는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제 성적이 의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뭔가 진로 장벽을 만났을 때 그 진로 장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혹은 이 진로를 바꿀 수 있는 대안 선택에 대해서 조언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애들을 딱 쳐다봤을 때 왜 진로 지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애들이 동태눈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접근할 때 애들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의지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다급하게 야 너 꿈이 뭐야? 진로가 뭐야? 진로 적성 검사 이해받니? 이렇게 질문하고 의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애들이 이것도 의무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학원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좋겠고 이런 상담 자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 담임교사예요. 이 담임교사가 주로. 그러다 보니 1학년 선생님들은 주로 초짜 선생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입시를 경험해보지 않은. 그래서 선생님들의 진로 상담이 입시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담임용사 중심의 입시 교육과 진로 상담 교육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적용될 때 아이들이 자신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진로개발 역량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계속 프로세스, 그러니까 압박을 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진로 탐색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그런 교육은 주로 1학년 1학기 때 집중돼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중학교 때 뭔가 방향을 정하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다른 애들은 그때서야 뭔가 결정할 때, 우리 아이들은 1학년 1학기부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혹은 전공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더 먼저 스타트해서 더 많고 더 뛰어난 질과 양을 동시에 겸비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는 학원 원장님들의 역할, 혹은 우리의 방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최종 마무리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학교 때 이미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고 초, 중, 고에서 진로교육 집중학년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나 전공을 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학업 설계 집중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토대로 진로와 학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탐색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육성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 아이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 구체화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때 뭔가 결정하는 게 이미 늦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나 중학교 2학년 때 주로 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제를 통해서 요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뭔가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자신만의 장점들을 학생부나 자신만의 강점 역량들을 학교 활동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학력관, 그리고 그 학력관에 영향을 미칠 교사의 역량, 그리고 교사의 역량이 바뀌면서 이루어질 학교 수업의 변화, 그리고 고교학점제 체제의 그 고교학점제라는 체제 변화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뭔가 자신만의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어떤 고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상담 능력에 대한 강화, 이런 모습을 딱 봤을 때 결국은 다시 이게 입시적 관점으로 다시 모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나온 입시의 평가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볼 때 자칫 학교에서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분명히 논술형, 서술형 수능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는 수능원, 자격고사로서의 수능원에 대해서 자칫 소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두 번째, 이 내신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자칫 절대평가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을 놓치는 학습 결손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모습으로 지금 또 뭔가 방향성이 잡히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입시적 관점으로 보면 대학은 여전히 성적이 중요하다. 이 성적이라는 표현이 내가 배운 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갖추는 능력,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역량은 내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과 경험을 내 삶의 문제 혹은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 키워본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의 퀄리티가 얼마나 좋은지만 보고 있지만 이 결과물의 퀄리티가 좋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력, 학력, 배움의 어떤 깊이, 배움의 어떤 양과 질 이것들이 담보되어 있어야만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 새로운 어떤 학교에서의 발표, 교육청의 발표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 즉 지식을 충분히 쌓고 그 다음에 지식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결과물을 만드는 능력을 위해서 기초 단계의 지식과 어떤 학업적 능력의 틀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언제? 고등학교 이전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셔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교육의 지침 방향성을 결정짓는 OECD 연구의 그 최초 결과물을 보면 아이들의 성장은 기초 기능, 문해력, 수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갖춘 상태에서 그것들을 활용해 어떤 성장을 경험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혹은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변혁적 역량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그런 모습을 노력을 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는 성장을 이루는 경험들을 가리켜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시기적으로 볼 때 문해력, 수리력,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는 초중생 때, 초등 중등 시기에 탄탄하게 갖춰야 되고 이런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 학년제,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경험들을 점차 늘려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러한 반복된 것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장의 경험과 에너지가 중학교 단계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영재고 과거 가는 거고 이 변혁적 역량의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게 고등학교 때 익숙해진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거다. 이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학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우리 학원인의 자세, 우리 원장님의 자세, 투모라이즈의 회원사인 원장님들의 자세는 앞으로 초, 중등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학부모님께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초, 중등 시기에 기초학업 능력을 갖는데 조금 더 에너지를 쓰셔야 되고 그 기초학업 능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진로교육 집중학년제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보는 방향을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공통교육과정의 이동 이거는 김진경 국가교육회 의장이 무슨 얘기까지 하셨었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 체육 이런 한국사 체육 8과목을 모두 똑같이 배워요. 그래서 이걸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정해져 있으니 아이들의 선택폭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공통교육과정을 중3까지로 한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까지 언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초등, 중등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과서로 배우는 것은 기정사실화인데 지금 현재 그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돼 있던 게 중3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면 초, 중등 때 갖고 있는 기초학업 능력이 고등학교 때부터 적극적으로 쓰여지는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요거는 참고 삼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초학습 손실은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수포자가 되어버리면 중학교 때 영포자가 되어버리면
이미 그런 기초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고등학교에서의 역량활동, 프로젝트 수업, 혹은 뭐 주제 탐구 수업 이런 것들이 불가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쫓아가서 하는 거는 이미 스타트가 늦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모님과 공유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힘은 처음부터 크게 그러니까 엄청난 과제에 도전하면 아이들이 자꾸 실패해서 주저앉아서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교육의 핵심은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시키면서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의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게 교육의 궁극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건 교과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50점짜리한테 90점 맞으라고 그러면 지나친 기대 때문에 자꾸 자포자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50점은 60점을 맞게, 60점 맞으면 70점 맞게, 70점 맞으면 80점 맞게, 80점 맞으면 90점 맞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90점의 위치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육이고 이런 50점짜리를 90점까지 올릴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교육자죠. 그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학원의 프로그램은 달라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 전문형에서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학습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학습 습관을 쌓고 이 학습 습관을 통해서 작은 목표들을 계속 달성해 나가면서 자기 효능감을 쌓은 아이들이 이제 상위권 학생들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과 트레이닝을 초등학교 때 했냐, 중학교 때 했냐, 고등학교 때 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다른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 관점으로 보면 진로에 대한 고민 혹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이런 작은 단위의 경험을 통해서 확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앞에 나가서 발표회보다는 친구들끼리 같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 나누고 다른 애가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동기부여 받고 이런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의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학교에서 진행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혹은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불안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줄여나가는 그 정도의 에너지만 쓰셔도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신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적용하실 때 오늘 제가 좀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가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서 다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의 진로의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된다는 그런 고민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적을 올려주면 아이들한테 학부모님들로부터 만족받고 칭찬받아요. 다만 학습의 결과물로서의 혹은 입시적 관점으로서 우리 학원의 레벨을 평가받는 입시의 관점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평가가 되면 90점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우리 학원이 도드라지려면 입시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입시 결과가 잘 나오려면 역량의 결과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서 우리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잡고 뭔가 방향을 잡을 때 학원 원장님이 막 근엄하게 앉아서 상담하는 거는 아이들이 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부모님과 친구들과 혹은 스스로 뭔가 해보는 게 더 훨씬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킥오프, 첫 발을 띄는 게 원장님이 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진로 투모라이즈를 이용해서 진로 적성, 진로 역량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그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 혹은 부모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뭐 정빈이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네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요러한 부분에 스스로 잘한다고 느끼네요. 스스로 좋아한다고 느끼네요. 실제로 너 그렇니? 어머니가 보실 때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는 것들을 토대로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어머니랑 조금 더 많이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투모라이즈 진로 컨설트 리포트 건네주면서 어머니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 내용들로 어떤 활동을 학교에서 하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우리 아이가 그것들을 잘할 수 있게, 정빈이가 그런 걸 잘할 수 있게 제가 영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 드릴게요. 수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 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어머님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번 방향 잘 설계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정빈이가 성적이 말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시작점 그리고 약간의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이걸 부모님의 역할로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말이죠. 정빈이 영어가 그래서 제가 볼 때 뭐가 부족하니 제가 이런 거 잘하는 게 제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계로 정빈이 영어 성적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내가 전문성 있게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입시를 조금 배우시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조금 더 공부하셔서 그런 부분에까지 조금 더 하신다면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교육과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학 전문가 혹은 진로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투모라이즈를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이게 KCT 진로지향성 검사, 이게 CCI 검사거든요. 두 개 종합해 보면 초5부터 고1까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지금 중학교고 여기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건 저희 투모라이즈가 작년에 서울시랑 연계해서 서울시 고등학교에 5군데가 아이들한테 이게 활용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늘어났고 핵심은 중학생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초고부터 중학생까지가 이때 결정되는 학습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향이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니라 지식 활용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공부를 스스로 하고 그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형태로 고등학교 교육이 바뀌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빵꾸가 많이 나면 날수록 고등학교 따라잡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학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교과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참여 중심의 교육을 했을 때 학습의 결손 혹은 어떤 빵꾸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아마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그래도 내가 옆에 있는 학원, 옆에도 영어 잘한다고 그러고 나도 영어 잘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더 챙겨주면 좋으냐? 그럴 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는 여러분 분명히 잘하셔야 되고 수학을 잘 가르치시는 거 기본에 우리가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시켜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투모라이즈 진로 컨설팅 리포트 보면 직업정보, 학과정보 있잖아요. 그럼 그 직업정보, 학과정보를 저희가 양식 배포해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것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요약 정리한 거를 이렇게 한 4명 한 조로 이렇게 만드셔서 자기 조에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기 직업의 정보를 내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맨 마지막 나의 느낌 알아보니 아 여기에서 내가 뭐 사교성이 많이 떨어지고 막 하는데 뭐 그 대학에서 교수 연구실 연구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 아, 나 생명과학과 가려고 했는데 화학과 생물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물리랑 지구과학 같은 것도 함께 중요하다고 하더라. 이런 것들을 느꼈다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있는 데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이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 쟤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 쟤는 벌써 저기까지 나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 행동의 변화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장님 하실 것도 없어요. 리포트 보고 너희 거 정리해 10분 줄게. 그 애들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5분씩 돌아가서 자기가 정리한 거 서로 발표해보자 조별로. 그래서 그 조에서 가장 잘 발표하는 애를 한 명씩 뽑아서 원장님께서 선물 주시고 그 아이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게 해보고 이런 거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표현하는 연습들을 학원에 시켜주시고 또 더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너무 형식적인 게 너무 빡빡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뭐 전문 뭐 저희 투모라이즈 연락하셔서 강사를 불러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상 같은 거 보시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비전보드 만드는 법 이런 거 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뭔가 활동, 드로잉 혹은 뭐 찢어 붙이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고민, 자신의 목표, 자신의 진로를 한번 표현물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또 그룹으로 발표하게 해보거나 이런 자기 표현의 경험을 학원에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거는 다 목동에서 지금 뭐 예비 고1 혹은 예비 중1 아이들 데리고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입시 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워크숍들을 여러분들 또는 뭐 강사를 불러다가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경험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교육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 바뀌고 있음을 학부모님들이 모르세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 설명회나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요 한두 달 동안에 비대면 설명회를 한 6, 7번 해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좋아요. 제가 한 학원에서 이런 비대면 설명했는데 70여 분까지 참여하셨고요. 지난주 일요일에 중1 따로 중2 따로 했는데 한 학원에서 중1만 35명, 중2만 35명 오셨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떼어서 했는데 모든 학부모님 다 그대로 참여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육제도가 바뀌고 뭔가 바뀔 때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부모 설명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 투모라이즈를 이용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학원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해 본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었다면 제가 마무리 안 짓고 조금 연결시키도록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고민들을 원장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비용을 들여서 설명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희 투모라이즈 회원사 원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줌으로 그냥 학부모 설명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초, 중등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1년에 2번 정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위해서 2번 정도. 그래서 2월 23일 날 7시 반에 고교 학점제 이해와 현명한 중학교 생활 노하우라는 주제로 초, 중등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이때 저희가 뭐 학원당 몇 명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줌 링크를 여러분 우리 오픈 단톡방이 있잖아요. 거기다 드려드리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학부모님께 공지할 수 있는 공지문도 샘플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2월 23일 7시 30분에 줌으로 비대면 설명회 진행되는데 선착순이다. 근데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500분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뭐 학원당 몇 명씩 오면 500명 금방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선착순. 그래서 빨리빨리 접속하셔서 대기 중에 계시면 제가 10분 전에 저희 오늘 했던 것처럼 회의방 열어놓고 오시는 순서대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원장님들 중에 결국 뭐 오늘 보시는 것처럼 비대면으로 할 때 여러분이 계셔도 서로 뭐 소통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다 투모라이즈 회원사 학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투모라이즈를 활용하는 학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그 후속으로 여러분 학원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진로 작성을 해주신다거나 혹은 뭐 진로 컨셉 리포트를 제본해서 학생들과 혹은 학부모님과 나눠주신다거나 혹은 학원에서 그런 기반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 뭐 써보고 할 수 있도록 워크숍 프로그램을 해보신다거나 이런 후속 작업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한번 정보를 드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저희 투모라이즈가 새롭게 다른 교육회사와 만든 투모 리딩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해력이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독서 능력을 포함해서 글과 말을 통해서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글과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우고, 그 아까 기초학습 역량이라고 했잖아요. 문해력과 수리력과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국영수의 교과별 학습 역량을 쌓고 그것을 토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 역량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그 학습의 결과물들을 볼 때 영어를 잘하지만 영어 문제를 못 풀고, 수학을 잘하지만 수학 문제를 못 풀고, 국어를 잘하지만 국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다 잘 알고 영어도 알고 다 아는데 지문이 길어서, 혹은 지문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서 독해에서 정답률이 많이 나가거나, 수학에서도 점점 문제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읽은 내용이 뭔지 기억을 못해서 뒤에 정작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이해 못하거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들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서 오답률이 많거나, 국어에서도 문학 잘 풀어요. 문법 잘 풀어요. 그런데 국어 문제에 있는 과학 지문을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국어 문항에 있는 경제 통계와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이 나가서 킬러 문항이 되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원이든 수학 학원이든 국어 학원이든 어떤 학원이든 이 문해력의 관점에서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이게 된다면 국영수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런 과정들이 뭐 지금 일부 학원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읽어야 될 어떤 지문을 띄우고 5분 동안 보고 그 지문을 닫고 뭐 문제를 풀어보게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있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할애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온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배운 것에 어떤 결과물을 남기는 형태로 하게 되면 지금 코로나처럼 비대면으로 어떤 학습을 진행할 때 추가적인 수익 창출 모델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 학원들을 보니까 원생 모집을 위한 마케팅 도구로 쓰고 있더라. 당연히 뭐 독서 관심과 뭐 차별화 전략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물론 이게 학원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뭐 정규 교육 과정으로 들어간다면 그 지문의 수를 늘리면 이게 길어지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으로 이것들을 진행하거나 문해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원장님도 이것들에 대한 시스템화가 필요하고, 학생들도 학습 시간이나 이런 거에 부담을 느끼고, 학부모님 역시 뭐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혹은 아이들이 이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뭔가 오래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개발했던 그 교육회사 역시 좀 영어학원은 영어에 집중하고 수학학원은 수학에 집중하지만 아주 최소한의 에너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도움이 될지 한번 함께 고민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걸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한 지문당 200자에서부터 많게는 2000자까지 아이들의 레벨별로 문해력 지문들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H레벨 정도 되면 고등학생이라고 보면 뭐 중3, 중2, 중1, 초6, 초5, 초4, 초3, 초1, 초1, 그 기타 이렇게 되지만 아이들마다 수준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00자에서 500자 지문 던져주고 수월하게 푼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고, 아 여기도 좀 헤맨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아이들별로 레벨을 좀 구성하시고,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 혹은 영어에서도 비문학 관련된 영어 지문, 혹은 수학에서도 뭐 다양한 사고력을 요하는 지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문의 종류를 인문사회, 자연과학,
문화예술, 인성, 진로 이런 영역별로 저희가 다양한 지문들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레벨에 맞춰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인성, 진로, 예술과학, 예술문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의 배경 지식도 쌓고 일정 양이 되는 글자 수에 대한 독해 능력, 문해 능력도 키우고 그래서 학습 과정을 보면 각 레벨별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어휘들이 나오고요. 그 어휘를 기반으로 지문이 나오고요. 지문을 읽은 다음에 이 지문을 잘 읽었는지 테스트 문제가 하나 나가요. 그래서 이 테스트 문제, 뭐 이 글에 들어있지 않은 단어는 이런 거 모르면 꼼꼼히 안 읽었구나, 다시 읽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통과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토대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여기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다른 응용 문제를 활용할 풀 수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어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데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쉽게 풀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초기 세팅에서. 그러면 한번 읽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런 문제들을 계속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학생들이 내가 읽었던 지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딱 제출하면 이 500자 정도 되는 글자를 어느 정도 속도로 읽었고 분당 읽는 속도는 어느 정도 되고 합격 기준은 원장님이 설정할 수 있거든요. 90점, 80점, 70점 설정하신 거에 맞춰서 이 아이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답이 어떤 것인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원장님 같은 경우 혹은 선생님 같은 경우 내가 통제하는 아이들의 레벨별, 일별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챕터별 학습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있어서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고요. 일부 잘 쓰는 학원들은 이런 보드를 만들어서 아이들 이름을 쭉 적고 무언가 목표를 달성했으면 여기 별을 달아주는 거예요. 별 스티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투모 리딩에 가맹을 하면 이 효과가 매우 좋아서 학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있지만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좋아서 이런 보드를 만들어서 학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학습은 결과물 관리잖아요. 학원에서의 어떤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대해서 어휘와 단원 요약과 전체 내용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이런 노트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또 이 결과물들이 있을 때 요런 프로그램을 과금할 때 과금의 의미도 새롭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달 했던 저런 결과물을 매번 읽었던 내용의 요약을 읽고 생각 그런 결과물들과 실질적으로 학생의 발달의 모습을 체크해서 학부모님께 공유해드리고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과금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학원의 새로운 수익 모델 그리고 이런 학습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가리키는 영어, 수학, 국어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는 게 투모 리딩이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원장님을 보면 정규 수업에 이걸 편성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매번 왔을 때 한 30분 정도 또는 뭐 지문의 양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일주일에 매번 이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와서 아이들이 학원에서 지문을 읽고 온라인 학습한 것의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고 원장님이나 강사분께서 노트 검사해서 필요한 부분 첨삭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정규 시간이라면 정규 시간에 아이들을 관리할 사실 이 정도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뭐 선생님 또는 일반 직원 뭐 상담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대신해서 이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고 보통 아이들이 집으로 오는 이런 논술 선생님들 초등 중등 논술 선생님들 보면 주에 한 번 와서 1시간 있고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학원에서 같이 똑같은 과금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런 높은 과금이 아니라 작은 과금 단위로 할 수도 있는 것은 집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거나
학원의 자습 시간에 조금 일찍 와서 학생 스스로 하고 원장님이나 뭐 상담 선생님께서 노트 검사 정도 혹은 학생이 담는 노트 검사 정도 해서 마지막에 결과물 혹은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들의 어떤 리포트를 첨부해서 과금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과금의 단위를 좀 낮춰서 학부모님과 학생의 부담을 낮추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한 학원은요, 영수를 같이 가리키고 계신데 하루에 한 개 지문을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노트 관리를 상시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매월 학습 리포트를 학부모님과 공유하시고 잘하는 학생들은 선물 주시고 혹시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원에 남겨서 할 때까지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학생이 스스로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 습관 형성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1인당 45,000원 과금하시고 노트비 5,000원 추가 그러면 한 달에 대충 5만원.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73명 관리하시면 부가 수입으로 대략 36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기존에 영어 수학 하시면서 알바 하나 두고 뭐 100에서 120만 원 주고 300 얼마 버시면 200만 원 학원의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부가 프로그램으로 큰 에너지 안 들이고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적으로는 앞으로 이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의 어떤 성적 향상을 위한 베이스, 기초적인 역량을 키우는 학습으로 문해력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래서 투모라이즈로 학생의 진로와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설정한 데에 기본, 기초 역량, 문해력을 하기 위해서 투모리딩 프로그램 적용하고 이것들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영어 프로그램은 뭐, 수학 프로그램은 뭐. 그래서 우리 학원의 학생 성장 프로세스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체계를 만드셔서 진행하시면 학원 운영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마케팅적으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 맘카페에 일단 무료로 독해훈련 프로그램을 재능 기부한다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정보를 받으시고 상담을 통해서 투모리딩 할 수 있는 아이디 발급한 다음에 한 달 뒤에 아까 리포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그 리포트 결과물을 받으러 학원에 내원하게 유도하신 다음에 내원에서 학생들이 우리 투모리딩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교과 성적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학원에 등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원장님도 계셔서 잘만 활용하시면 모든 원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같이 공유 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투모 리딩 프로그램을 다른 교육업체랑 함께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바로 국어하다, Have English인데요. 거기에서는 저희는 투모라이즈의 교육 철학과 방향이 약간 역량 중심의 교육,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된 그런 기초 역량을 닦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드리는 어떤 그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투모라이즈에서는 역량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으로서의 투모 리딩이라고 브랜딩을 했고요. 이걸 같이 개발한 Have English는 약간 국어 영어 학원에서 쓸 수 있는 국어하다, 수학 학원에서 쓸 수 있는 독수리 이런 브랜딩으로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입장에서 투모 리딩보다는 조금 국어나 수학의 전문성이 있는 것들로 보완되는 프로 쓰고 싶으시다면 이런 쪽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국어하다 독수리에서 저희보다 조금 더 먼저 이 프로그램들을 가맹학원을 모아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앞서 국어하다나 독수리 그 블로그에 가셔서 원장님들 또는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 요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더 검증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전에 저희가 투모라이즈 회원사 회원님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미 한번 검증해 봤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여러분들께 권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금은 뭐 국어하다나 독수리나 저희 투모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비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금 할인되어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투모 리딩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 따라서 과금 체제가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과금 단위가 줄어요. 그래서 100명을 넘어가면 한 학생당 4,000원인데 10명 이하면 최소한의 어떤 시스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월 기본 10만 원으로 운영된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별도로 저희 투모라이즈 저나 박병삼 이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 디테일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정부에서 K 바우처 사업이라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활동이 강화되니까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은 수요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나름 평가를 해보고 400만 원의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40만 원을 무료로 무조건 내야 되고요. 정부가 36만 원을 더해줘서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정한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개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데 한 업체에서 쓸 수 있는 맥시멈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이걸 쓰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가 등록은 국어하다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K 바우처 수요기업 신청 준비를 하시고 선정이 되시면 국어하다로 200만 원 결제를 해주시면 8개월 동안 뭐 가입비나 월 회비 없이 무료로 쓰실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월 사용료만 부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번 저희 쪽 문의 주시면 이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어하다 설명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회원사 원장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입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니즈가 많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원장님 입시는 배우셨을 거예요. 뭐 학관로에서도 배우시고 다른 교육권을 배우셨는데, 배울 때는 알겠는데 막상 내가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 막히는 게 많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공지를 드렸는데 입시 세미나를 한번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그런 경험을 경험하시고 전문성을 많이 갖추신 분들과 함께 내가 학원에서 이런 지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막히더라. 그리고 지금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뭐가 지금 핵심 포인트냐. 이런 것들을 서로 질의응답, 협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원장님들과 그 전문가가 함께 협업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투모라이즈 입시 세미나라고 제목을 정했고, 저희 투모라이즈에서 입시 솔루션 파트장으로 계속 상담 진행하고, 그 다음에 투모라이즈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금은 저희 회사 밖에서, 그러니까 파트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임문석 컨설턴트가 요번에 메인이 돼서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첫 세미나가 2월 24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오전에 대략 90분에서 120분 정도, 그건 이제 추후로 확정되면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입시를 잘하고 계시다, 많이 경험이 많다, 이런 분들은 굳이 참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서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을 누군가와 함께 협의하고 뭐 자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서로 이제 공유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세미나가 많아지시면 서로 자유롭게 토론이나 질의응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내외 정도가 한 그룹으로 만나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팀을 처음으로 모집해 보는 거고요. 다만 우리 임문석 컨설턴트가 매월 교육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질의응답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 5만 원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유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해진 거는 12회차까지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키워드로 보는 입시 변화. 그런데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입시 정보의 중요한 사이트? 근데 우리 학원이 갖고 있어야 될 지역 정보는 어디서 얻지? 자, 수능 점수, 모의고사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정시 지원, 입시 프로그램 뭐가 더 좋아요? 뭐 이런 거. 네, 이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원 운영하시면서 막, 이거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 그 부분. 그런 가려운 부분을 서로 긁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세미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부에 별도 공지 올릴 테니까 참석 희망하시는 분은 참여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제가 올해 완벽한 홍공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재미있었던 게 어떤 어떤 기관에서 뭔가 기관의 색깔을 담은 책을 쓰고 싶다라고 어떤 제의가 왔고 그 제의를 한 명이 쓰기에는 좀 부담이 돼서 네 명의 뜻을 같이 하는 분이 모여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기관하고의 어떤 부분들이 좀 잘 연결이 안 돼서 이왕 썼던 거 그냥 우리끼리 책을 내자 해서 출판사 섭외해서 책을 냈거든요. 그런데 써보면서 많이 느껴지는 게 혼자 하면 3,400페이지의 내용 분량을 채우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몇 명이 모이니까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롤모델 스토리라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한 좋은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가 컨설팅 리포트 뒷부분에 붙여주는 그런 컨텐츠로 활용을 하는데 원장님들 중에 우리 학원에 다니는 어떤 애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떤 전공을 되게 수월하게 뭐 잘 준비해서 간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의 사례를 한번 공유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지금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분들의 사례를 공통의 롤모델 스토리 형태로 묶어서 매년 책을 한번 발간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완벽한 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법 투모라이즈 성공 사례 투모라이즈 뭐 아니 혹은 롤모델 스토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저자명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그 쌓이는 것 자체가 나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여러분 학원의 홍보 자료로 혹은 여러분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은 인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학원 성장과 더불어서 더욱더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이후의 입시에서는 더욱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 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저희가 별도 공지를 올릴 예정이에요. 그럼 별도 공지 보시고 우리 학원에 요번에 이렇게 좋은 사례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전공의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 가능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일정의 양식을 드릴 거예요. 이거 원장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학생이 쓰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제작할 때 일부 학생들에게 비용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상업적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 쓰고 학생들이 그 양식에 맞춰서 요새 애들이 자소서를 많이 써가지고요. 이거 잘 씁니다. 금방 씁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애들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도 도와주고 거기에 용돈도 조금 벌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양식에 맞게 쌓여지시면 거기에 원장님들이 커멘트 다는欄이 있어요. 거기에 일정 양식에서 커멘트를 달아서 저희 쪽에 주시면 일정 분량이 모이면 함께 그 책을 출판해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떤 그것으로서 혹은 우수한 대학의 합격한 좋은 사례의 정보로서 이런 투모라이즈 롤모델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원장님께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저희 별도 공지 올라오는 거 눈여겨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멋진 결과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또 한 1시간 반 정도 됐고 그 이후에 뭐 공지사항이나 투모 리딩 기타 등등의 저희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거의 한 1시간 50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분 정도는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나누고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으면 저희 줌에 있는 채팅방으로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혹시
줌 채팅을 하기 좀 어려우시면 저희 투모라이즈 단체 그 톡방에 질문 올려주셔도 제가 확인하고 그 내용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이 영상은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된 내용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가 있는 분들은 확인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셨거나 혹은 잠깐 놓치신 부분이 있거나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원장님들 이제 추석이 추석입니다. 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복잡한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뭐 소규모로 우리 가족들 5인 미만으로 모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모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일 많이 이루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잠깐 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질문 채팅방이나 저희 투모라이즈 단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오늘 이후에 올라오는 공지도 주목해서 계속 봐주시면서 여러분 관심 있는 어떤 활동에 좀 참여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시고 여러분 학원이 성장하시고 더불어 학생이 성장하는 그런 투모라이즈 회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원장님들 계속 회의방에서 나가고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제 종료됐으니까 원장님들 일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매월 이런 정기교육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추가 공지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이상 오늘 교육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